TV에서 약 광고 나올 때 마지막에 엄청 빠른 속도로 경고 문구 나오는 거 다들 보신 적 있죠? 뭐 특정 질환 가족력이 있으면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이런 거요. 오늘은 바로 그 경고 문구 속에 숨어 있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꼭 알아두면 좋을 다발성 내분비 선종 증후군, 즉 MEN 증후군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약 광고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효능에 대해 한참 듣고 오 괜찮은데? 싶다가도 갑자기 쏟아지는 그 긴 경고 목록 때문에 이걸 먹어도 되나 하고 머뭇거리게 되죠. 특히 가족 중에 이런 병이 있었으면 조심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더 찝찝하고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딱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체중 감량을 하고 싶었던 한 44세 여성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새로 먹으려던 약에 대해 가졌던 아주 간단한 궁금증이 어떻게 다발성 내분비선종 증후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는 의학 용어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분이 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 그 흔한 TV 광고 경고 문구 때문에 시작된 고민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요, 체중 관리를 위해서 요즘 정말 핫한 약이죠. GLP 원작용제를 좀 써볼까 했어요. 이게 혈당도 조절해주고 식욕도 억제해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런데 광고를 딱 보니까 갑상선 수질암이나 MEN 증후군, 가족력이 있으면 쓰지 마세요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 어머니께서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갑상선 질환을 앓으셨던 거죠. 이러면 당연히 우리 엄마도 갑상선 문제 있었는데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분의 질문에 답을 찾아 드려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광고에서 말한 바로 그 병, 맨 증후군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다발성 내분비 선종, 우리가 앞으로 NEN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이름은 좀 어려운데 풀어보면 간단해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내분비샘에 종양이 생기는 희귀한 유전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내분비샘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갑상선이나 췌장 같은 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증후군의 특징을 몇 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일단 내분비 기관, 그러니까 그 호르몬 공장이 최소 2군데 이상에서 종양이 생겨요. 그리고 대부분은 유전이에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물론 아주 드물게 가족력 전혀 없는데 혼자 딱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MN1형이랑 MN2형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맨 증후군이 유전되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부모님 2분 중 딱 한 분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자녀한테 물려줄 확률이 무려 50%나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확률인 거죠. 반반이에요, 반반. 자, 그럼 제일 흔하다는 MA인과 MA인2, 이 둘은 뭐가 다를까요?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가장 흔한 MEN형은 주로 부갑상선이나 췌장 같은 곳에 종양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바로 MEN2형입니다. 여기에는 특징적으로 갑상선 수질암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 갑상선 수질암 때문에 그 약 광고에서 계속 가족력을 언급하면서 경고했던 거예요. 이제 좀 연결이 되시죠? 오케이. 그럼 의사들은 이렇게 드문 병을 대체 어떻게 진단해낼까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겠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희귀하고 복잡해 보이는 병도 딱 정해진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는 거죠. 진단하는 길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 사람 몸에서 MEN 증후군이랑 관련 있는 종양이 2개 이상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력인데 이미 확진된 환자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중에서 관련 종양이 딱 하나만 나와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유전자 검사. 이걸로 원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무조건 유전자 검사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유전자 검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임상적인 특징이나 가족력만으로도 진단은 충분히 가능해요.
유전자 검사는 뭐랄까, 이미 나온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아직 증상은 없지만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가족들을 미리 살펴보는 그런 유용한 추가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MAN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꽤 많이 알게 됐죠?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5번째 파트, 바로 그 여성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분의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 분 어머니가 앓으셨던 그레이브스 병은요, MEN 증후군하고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병이에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약 광고에서 그렇게 걱정시켰던 갑상선 수질암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전체 갑상선암 중에서 5%도 채 안 되는 정말 드문 암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누구 갑상선암이래 할 때 듣는 흔한 갑상선암하고는 종류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이분의 어머니가 그레이브스병을 앓으셨던 건 이분이 체중 감량 약을 쓰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한 걱정을 하셨던 거죠.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미디어에서 하도 맨, 갑상선 수질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니까 마치 벽에 흔한 병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정말 드문 질환이라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 바로 그거 아닐까요?